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5년 차 직장인입니다. 어느덧 3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부부를 유지했네요. 처음에는 참 어렵고 힘들다 느껴졌었는데 생각보다 세월이 빠르구나 느끼고 있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사연을 접하면서 저만큼 기막히고 어이없는 일들이 많구나 생각했는데요. 저 역시 그런 세월들을 버텨왔었는데 요즘은 다시 태어난 기분으로 살고 있답니다. 남편과 결혼을 했을 당시 다정하지는 않더라도 남편의 남자다움과 책임감에 평생을 굶지는 않겠다 생각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신혼 때는 그저 그렇게 살 수 있었는데 출산을 하고 나니 남편은 제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과는 분위기도 달라서 집안일이나 육아는 온통 여자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남편 역시 아이를 낳고 나서 한 번을 봐준 적이 없었답니다. 몸살이나 힘들어 남편에게 부탁을 했을 때 저에게 했던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네요. 네가 고작 뭘 했다고 몸살이 나? 아이 보느라고 집에서 뒹굴거리니까 아프기나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애 잘 때 운동도 하고 그러라니까. 남들 다 아무렇지 않게 애 보는 걸 넌 왜 그렇게 유난이야? 아프니까 애 봐달라고? 야, 남 밖에서 온갖 사람들한테 시달리면서 정신없이 일하는데 그런 남편한테 애 봐달라고 하고 싶냐? 양심이 있어야지 원. 내가 계속 봐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잠깐만 약 먹고 열 내릴 때까지만 봐달라고요. 아이한테도 옮길 수 있고 오늘 저녁만 좀 봐줘요. 당신 내일 쉴 거잖아요. 오늘 푹 쉬면 나을 것 같으니까 몇 시간만 좀 봐주면 안 돼요? 어제도 약 먹었는데 애가 통 잠을 안 자니 열이 안 내렸어요. 지금껏 애 저 혼자 봤는데 한 번만 아이 좀 봐줘요. 야, 그럼 네가 나가서 돈을 벌어. 내가 너 팔자였으면 남편 업고 다니겠다. 집에서 애나 보면서 쉬면서 뭘 아프다고 징징이야? 너 지금 이러는 거 밖에 나가서 말해봐. 누가 네 편 들어주나? 아주 그냥 팔자가 늘어지니까 이제는 애마저도 못 보겠다 하는 거냐? 그리고 네가 무슨 애를 혼자 봐. 난 돈 벌면서 애 키워주잖아. 여보, 저 아이 낳고 제대로 쉬지도 못했어요. 당신 일하느라 힘든 건 알겠는데 그래도 몇 시간은 봐줄 수 있잖아요. 어머님한테도 여쭤봐도 안 된다고만 하시고 병원에서도 하루라도 푹 쉬면 나아질 거라 하는데 당신이 좀 봐줘요. 남편은 자신이 돈을 버니 집안일이며 육아는 당연히 제가 해야 한다고 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그때는 주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죠. 몸이 아파도 제대로 쉬지도 못했고 행여나 남편에게 잠시라도 아이를 맡기려고 하면 양심이 없다면서 핀잔만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몸살이라도 한번 날라치면 제대로 쉬지 못해서 일주일은 골골 대야 했죠. 힘도 제대로 못 써 비실비실대는 저를 보면서 남편은 도와주기는커녕 건강한 여자라 결혼했는데 사기 결혼이라며 저를 탓하기만 했어요. 그렇게 막말을 퍼부어도 아이를 봐주지는 않았습니다. 시부모는 시집살이를 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었어요. 오로지 집안에서 전 집안일과 아이를 보며 살기만 했어요. 남편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사업체가 바쁜 것도 아님에도 매일 술자리를 갖느라 정신이 없었죠. 낮부터 술자리에 만취해 집에 온 적도 많았고 밖에서 싸움이나 합의금을 물어줘야 할 때도 많았어요. 거기다가 술 약속에서 만난 여자들이랑
어울려 다니기도 했죠. 하루에도 100번도 넘게 남편과 헤어지고 싶었지만 전 기댈 수 있는 친정이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그때 당시는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꿋꿋이 참아가며 버티는 것이 방법이라 생각했어요. 아이가 5살이 될 즈음 아이는 자신은 언제 가족과 놀러 가냐며 하는 말에 전 문득 남편과 함께 놀러 나가본 적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주말에 아이와 놀러 가자고 말을 꺼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크게 화를 내더라고요. 내가 주말까지 놀면 누가 돈 버냐? 너랑 자식 키우느라고 뼈 빠지게 고생하는 건 보이지도 않냐? 뭐? 가족여행을 가자고? 너는 진짜 태평해서 좋겠다. 별 생각 없이 사니까 지금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것 같지? 그렇게 현실을 몰라서 무슨 일을 한다는 거야. 놀러 가전 헛소리 하지 말고 집안일이나 똑바로 해. 아니, 다른 사람들은 주말이면 가까운 곳이라도 놀러 간다는데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이가 유치원에서 자기만 가족 사진도 없고 놀러도 안 간다면서 얘기하는데 당신은 미안한 마음도 없어요? 하다못해 여기 근방에 있는 놀이터라도 한번 가줄 수 있잖아요. 내가 무슨 해외여행을 가자는 것도 아니고 아이 위해서 나가자는 건데. 네가 놀아주면 되잖아. 왜 갑자기 이 난리야? 쓸데없이 아줌마들이랑 어울려 다니니까 헛소리나 하고 있지. 집안일이나 똑바로 해. 돈 한 푼 안 벌면서 무슨 바라는 건 이렇게 많아? 원래 남편은 밖에서 돈 벌고 아내가 집안일 다 하는 거야. 아이가 놀러 가고 싶다고 하면 당신이 데리고 놀이터 가주면 되는 거 아니야? 아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나랑 딸아이랑은 자주 놀이터도 가지만 당신이랑은 어디 한번 가본 적이 없으니까 말하는 거잖아요. 당신 지금이야 아이가 어려서 못 느끼지만 나중에 아이가 크면 당신이랑 무슨 추억이 있겠어요. 나조차고 이러는 거 아니니까 당신도 주말에 쉴 때 아이랑 근처라도 놀러 같이 가요. 쓸데없는데 힘쓸 시간도 없어. 그럴 시간에 거리차 한 곳이라도 가서 접대해야 하는데 뭔 소리 하고 있어? 하여튼 사회생활 한번 안 해본 티가 여기서 난다니까. 그렇게 애랑 놀고 싶으면 당신이나 실컷 놀아. 안 그래도 거래 안 늘어서 답답해 죽겠구먼. 무슨 놀러 가자는 태평한 얘기가 어떻게 나와? 현실 감각하고는 에휴. 남편에게 근처 놀이터라도 가자고 말을 했지만 남편은 절대 그럴 수 없다면서 오히려 저를 현실 감각 없는 사람이라며 비아냥댔죠. 전 아이에게 그 흔한 아빠와 추억 하나 없다는 게 미안하고 안쓰러웠어요. 아무리 가부장적이라고 하더라도 아이에게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남편은 마치 자신의 몫을 다하는 양 행동했습니다. 오로지 돈을 버는 것이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 말을 했어요. 남편은 사업을 하면서 접대를 한다며 매 주말마다 정신없이 외출을 했죠. 그렇게 밖에서 쓰는 돈이 많아도 사업 거래는 늘어나지 않았어요. 정말 거래를 하기 위해서 접대를 하기보다는 본인이 놀기 위해서 접대를 하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사업이 잘 되지 않으니 남편은 그 스트레스를 집에서 풀었고 조금이라도 자신의 심기를 건드리는 날에는 온갖 짜증과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저는 소일거리라도 해보려고 했지만 남편은 바람 피우려 하는 거 아니냐며 절대로 안 된다고 반대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에 가고 나서도 남편은 생활비 30만 원만 주고 더 주지 않았습니다. 저축도 해야 하고
아이에게 쓸 돈도 많다며 더 달라 하니 돈도 안 버는 사람이 돈 욕심만 낸다며 말을 하더라고요. 너 쓸데없는데 돈 쓰고 다니는 거 아니야? 어디 딴 놈한테 돈이라도 퍼주고 있냐? 아니 내가 돈을 안 주는 것도 아니고 뻔히 돈을 주는데도 무슨 모자란다는 거야? 네가 제대로 가계부 쓰고 아껴서 살면 그 돈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걸 지금 부족하다는 게 말이나 돼? 헛소리 작작하고 그 돈으로 아껴서 쓸 생각이나 해. 여보, 요즘 30만 원만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걸로는 한 달 식재료 사는 것도 부족해요. 아이가 초등학교도 가고 준비물도 사야 하는데 빠듯하다고요. 아니면 저 일이라도 할게요. 옆집에서 자기 다니는 식료품 공장이 있는데 중간에 일할 사람 구한대요. 저 그거라도 할게요. 당신 돈 버는 거 힘들면 제가 벌어다가 쓰겠다고요. 왜? 돈 벌어서 바람이라도 피우려고? 30만 원이면 남들은 고맙다고 하면서 받을 돈인데 뭐가 부족해서 일까지 한다고 난리야? 100원 한 푼 안 버는 게 어디서 돈도 골라서 남편 앞에서 큰 소리를 쳐? 네가 이러면 제가 뭘 배우겠어? 엄마가 집에 있어야 할 거 아니야. 하여튼 한 번만 더 일하겠다는 소리 해봐. 밖에서 바람 피우느라 그러는 걸로 알 테니까. 당신이야말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요즘 누가 30만 원으로 생활비를 써요? 그 돈으로는 우리 가족 밥 먹는 것도 제대로 못하니까 올려주던지 일하는 거 반대하지 말던지 둘 중 하나 당신이 결정해요. 이렇게 살다가는 나나 딸이나 굶어 세상 뜨겠다고요. 당신은 밖에서 술 마시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지만 우리는 이게 뭐냐고요. 생활비 더 줄 거 아니면 저 일하는 거 뭐라고 할 생각하지 말아요. 저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화를 냈고 그때 남편은 많이 당황한 듯 했어요. 그때도 가부장적인 남편들이 많긴 했지만 제 주변에서도 일을 시작하는 아내들이 많아졌고 저 역시 남편만 믿고 살면 안 되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거기다가 사회 분위기도 좋지 않아서 남편 사업도 힘들 거라 생각이 들었고 저도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전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난 뒤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익숙지 않은 일이었지만 열심히 했고 회사에서도 인정을 받게 되었어요. 아이가 학교 간 사이 잠깐만 일을 하던 것이 어느덧 정규직으로 일을 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월급도 많이 올랐죠. 바깥일 하는 걸 탐탁치 않게 생각했던 남편도 제가 일을 하면서 월급을 막상 받아오니 별다른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집안일과 육아는 제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아이가 복통으로 병원에 실려갔다는 전화가 왔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바로 병원으로 가볼 수 없어 남편에게 급히 전화해 당장 병원으로 가보라고 했더니 남편은 일하는 제 탓이라며 자신은 못 가겠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집에 있어야 아이가 안정을 찾지. 허구한 날 집구석에 있지 않고 밖에나 쏘다니니 아이가 아플 수밖에. 이거 당신 탓이야. 그거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난 못 가. 내가 가서 뭐 할 거야? 결국에는 당신 탓인데 어차피 당신 이제 갈 거 아니야? 그런데 내가 거길 왜 가? 바빠 눈꽃 뜰 새 없는데 전화는 왜 하고 난리야? 내가 다른 일 때문에 가보라는 거야? 아이가 아프다잖아. 복통 때문에 아파서 맹장 수술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아빠가 된 게 걱정 한 번 안 하고 못 간다고 해? 당신 오늘 쉬는 날이잖아.
사업장 문 닫는 날이라고 오늘 집에 있는다며. 지금도 집 아니야? 뭘 바빠 정신없다고 하는 건데. 지금 바로 병원 좀 가. 가서 있으면 나 여기 일만 마무리하고 갈 테니까. 사업장 문 닫는 날은 닫는 날이고, 나 이제 사업차 대접하러 가야 하는데, 뭘 병원을 가? 그리고 중요한 일 있을 때, 그런 거 가는 거 아니란 거 몰라? 안 그래도 사업 위기인데, 재소원 붙으라고 병원을 가라고 하는 거냐?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네가 애 두고 이래서 애가 아픈 거야. 당신 탓이니까 당신이 지금 가든 나중에 가든 알아서 해. 남편은 본인은 절대 갈 수 없다면서 거절을 했어요. 저는 사장님께 제 상황을 사정하며 급하게 병원으로 출발했죠. 다행히 수술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자식이 아팠는데도 모른 척하는 남편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어요. 처음에는 정말 중요한 약속이 있나 싶었는데 알아보니 그날도 친구들과 술자리가 있어 가지 않았던 거였더라고요. 남편에게 있던 정 없던 정 모두 다 떨어지는 순간이었죠. 그래서 전 남편에게 이날 이후 이혼을 하자고 선언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가 그렇게 말을 해도 콧방귀도 안 끼더군요. 오히려 딸 팔자를 제 팔자처럼 만들려고 작정했다며 자식 생각은 추호도 안 하는 엄마라고 절 탓했어요. 뭐? 이혼? 이래서 우리 집에서 널 반대했던 거야. 부모 이혼에 제대로 된 가정에서 자라지도 않은 애가 가정 꾸리면 얼마나 잘 꾸리겠냐면서 다들 말렸는데, 아휴, 내가 그 말만 들었어도 넌 책임감이라는 게 있기나 한 거냐? 왜? 딸 팔자도 네 팔자랑 똑같이 만들려고? 이혼 가정에서 혼자 딸 키우면서 네 팔자 똑같이 만들 거냐고? 내가 오죽하면 당신이랑 이혼하고 싶다 생각하겠어? 절대로 내 자식한테는 아빠 없는 서름 안겨주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오죽하면 당신이랑 같이 사는 게 더 암흑이겠다 생각하겠냐고. 당신이야말로 결혼하기 전에 했던 약속 언제 한번 지켜준 적 있어? 그렇게 이해한다던 사람이 결혼하고서 한 번은 날 보듬어 준 적이나 있냐고. 뭘 얼마나 보듬어줘야 되는 거냐? 하여튼 애정을 받아봐야 그것도 아는 거지. 아빠 없이 자란 애가 뭘 알겠냐? 야, 됐고 이혼하려면 어디 한번 실컷 해봐. 내가 그거 들어주기나 하나. 그리고 나랑 안 살 거면 애고 뭐고 다 놔두고 네 몸만 나가. 결혼하고서 뭐 하나 들고 온 것도 없으면서 이거 다 내가 일해서 사고 키웠던 거 알지? 정하고 싶으면 네 몸만 나가라고. 내가 왜 나만 나가? 어차피 당신 딸한테 애정도 없잖아. 한 번 놀러 가준 적도 없고 용돈 한 번 챙겨준 적도 없으면서 이제 와서 애 두고 가라니? 당신이야말로 제정신이야? 당신 30만 원 빼고 집에 가져온 돈이라도 있어? 당신이 이혼 안 한다고 해도 상관없어. 나 당신이랑 앞으로 못 사니까 그렇게 알아. 네가 못 산다고 하면 어쩔 건데? 이혼한다고 하면 네 엄마가 잘도 좋아하겠다. 그렇게 결혼할 때 눈물 짜면서 좋아하시더니만 이혼한다고 하면 두 팔 벌려 환영하시겠다고. 그리고 네 엄마 몸도 안 좋은데 넌 지금도 너 힘들다고 도망갈 생각이나 하냐? 참나, 나라고 좋아서 지금 결혼 생활 하고 있는 줄 알아? 밖에 나가면 너보다 싹싹하고 애교 많은 여자 놀리고 놀렸어. 어디다 대고 이혼이야? 그때는 남편과 정말 이혼을 하려고 했지만 친정엄마도 건강이 나빠지시면서 흐지부지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 정신을 좀 차렸는지 남편은 집에 와서 행패를 부리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집안에 관심을 두지는 않았죠. 그렇게 남남인 듯 살면서 전 저대로 직장 생활을 했고 남편은 여전히 사업을 한다는 핑계로 밖으로만 돌았습니다. 아이가 대학을 갈 때까지도 남편은 고작 30만 원의 생활비만 줬을 뿐 더 돈을 줬던 적은 없었어요.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말 한 번을 해주지 않았고 혼자서 휴가를 간다면서 친구들과 여행을 가버렸던 적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있었지만 전 혼자서 딸을 키우는 것처럼 생활을 했어요. 딸은 너무나 착하고 마음이 깊은 아이였고 사춘기에도 한번 엇나감 없이 착하게 커주었으며 공부도 정말 잘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던 곳이 시골 마을이었는데 총구석에서 학원 한번 다니지 않고서 명문대 진학을 했죠. 그렇게 대학에 들어갈 때쯤 딸의 진학 소식에 학교 동문회며 동네 모임에서 장학금과 지원금 등을 챙겨줬어요. 전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동문회였던 남편이 모두 중간에서 가로챘더라고요. 남편에게 따지니 남편은 당연히 자신이 가져야 되는 걸 뭘 묻냐 당당했죠. 걔가 공부를 왜 잘하겠어? 내 머리 닮아서 그런 거잖아. 그리고 내가 여기 동문회 나왔으니 동문회에서도 당연히 챙겨준 거지. 그럼 내가 가져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당신이야말로 맡겨둔 돈처럼 왜 그래? 평생을 돈 하더니만 딸 장학금도 당신 돈 같아? 착각하지 마. 이거 내 돈이야. 나 아니었으면 받았겠냐고. 우리 딸이 공부 잘해서 받은 거야. 학교에서도 동네에서도 다들 딸 대학 가서도 열심히 하라고 도와준 건데 왜 당신이 그 돈을 가져가? 당장 가지고 와. 딸 대학 가서 직구하는데 보탰어야 하니까 당장 가지고 오라고. 딸 크는데 뭐 얼마나 보태줬다고 그걸 노려? 당신이 아빠야? 그리고 여기저기서 장학금이며 지원금 들어온 거 말 한마디 안 하고 당신이 가져가는 게 어디 있어? 나 참 어이가 없네. 이제 키워준 값 수고해야 할 거 아니야. 당신도 그거 바라니까 지원금 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솔직하게 말해봐. 당신 예전부터 던동거리면서 돈 더 달라 난리였는데 딸내미 장학금 받았다고 하니까 탐나냐? 아유, 이것도 엄마라고. 당신이야말로 착한 척 그만해. 대학 가면 기숙사도 다 있구먼. 무슨 집을 구해? 기숙사 들어가겠다고 하면 다 들어갈 수 있는 줄 알아? 그리고 거기 가서 생활하려면 돈도 있어야 하는데 보태줄 생각은 못할 망정 그 돈을 가지고 가는 아빠가 어디 있어? 당신 그거 술 마시는 데 쓰지 말고 당장 가지고 와. 당장 가지고 오지 않으면 장학금 준 곳에 다 얘기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거 얘기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내가 아빠인데 아빠가 가져가는 걸 누가 뭐라고 해? 쓸데없는 소리나 하지 말고 당신은 대학 들어갈 딸 걱정이나 해. 당신처럼 현실 감각 없으면 가서 사고나 치지 않겠어? 공부 한번 잘한다고 애가 아빠나 무시하고 말이야. 키워준 보답은 하지 못할 망정 건방진 게 아주 당신 쏙 빼닮았어. 남편은 자신에게 연락 온 장학금 등 지원금은 자신이 가지고 갔지만 딸에게 직접 전달한 것은 받지 못한 것 같았어요. 딸에게 그 돈을 달라 하니 딸은 야무지게 절대 줄 수 없다고 했던 거죠. 저보다 배는 더 나은 딸이구나 생각이 들어 안심도 되고 뿌듯했지만 남편은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했구나 싶어 답답했어요. 그래도 딸이 시집가기 전까지만이라도 버텨보자는 생각을 했죠.
다른 대학에 진학해서도 효녀였습니다. 성실하게 공부를 했고 장학금으로 대학을 다녔어요. 거기다가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저에게 한 번도 돈을 받아본 적이 없었죠. 딸은 졸업 후 대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 남편이 딸 이름을 팔아서 여기저기 돈을 빌렸던 모양이었어요. 어느 날 집에 사람들이 찾아와 딸 이름을 대며 빌려간 돈을 달라기에 사정을 알아보니 남편이 딸 이름으로 돈을 빌렸던 것이었어요. 딸에게 도움을 주진 못할 망정 오히려 민폐나 끼치고 있으니 당장 남편에게 해결하라며 크게 화를 냈습니다. 근데 남편은 뻔뻔했어요. 남자가 바깥 일을 하다 보면 돈 좀 빌릴 수도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지금 나한테 큰 소리야? 그래도 사회생활 한다고 좀 알겠구나 싶었더니만 당신은 그렇게 생각이 좁아서 어떻게 살래? 딸내미 이름을 팔아? 내가 무슨 딸한테 빚지라고 했어? 뭐 했어? 그냥 딸 얘기 조금 하고서 돈 좀 빌린 거 가지고 이 난리를 피워? 이게 딸 이름 팔아서 돈 빌린 거 아니면 뭔데? 생판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집에 찾아와서 우리 딸 이름 들이밀면서 돈 갚으라고 하는데 당신이 딸 이름 팔아서 돈 빌린 거잖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당신 진짜 아빠라는 생각은 하고나 있니? 우리 딸 지금껏 대학 다니면서 우리한테 돈 한 푼 받아본 적 없이 착실하게 살았는데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해? 고작 대학 가서 돈 안 받았던 거 가지고. 야, 난 20년을 키웠어. 자식 20년 키우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아? 밤낮 없이 일하면서 돈 벌고 그 돈으로 자식 키웠는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막말로 걔가 나 아니었으면 이 세상에 태어날 수나 있었겠어? 태어나게 해준 걸 감사하게 여기면서 돈을 싸들고 와도 모자를 판국에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둘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짓거리지 마. 당장 이거 해결 안 하면 당신 두 발로 멀쩡하게 걸어다니게 안 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날 무시하는 건 100번이고 1000번이고 참겠는데 우리 딸 이렇게 무시하는 거 한 번도 못 참아. 고작 당신 같은 게 아빠니까 지금껏 봐준 거야. 당장 해결 안 하면 당신 멀쩡하게 살 생각 하지 마. 전 지금 상황을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멀쩡하게 생활하지 못하게 할 거라고 했고 남편은 그 뒤로 잠적했어요. 아무리 연락을 해도 받지도 않았고 사업장도 문 닫은 채 방치됐죠. 시댁에 연락을 해봤지만 모두들 연락 한 번 없었다며 말했고 그렇게 잠적을 하고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원래부터 별 도움이 없었던 남편이었기 때문에 3년을 잠적했다고 해서 크게 생활에 지장을 줬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남편과 헤어지기 위해서는 서류 정리도 필요했기에 실종 신고도 해두었는데 어느 곳에도 남편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딸은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사돈댁에서는 저희의 사정을 모두 다 알고 계셨어요. 딸에게 물어보니 이미 연애를 하기 전부터 집 상황을 모두 밝혔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멀쩡하지 않았던 상황이었는데 사돈댁에서는 오히려 저와 딸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사위 역시 딸을 너무나 사랑하고 아껴주는 게 눈에 보였고 저에게도 마치 아들처럼 살뜰하게 잘했어요. 무엇보다 딸이 결혼하고 싶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 반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모두의 축복 속에서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고 이미 그 전부터 어느 정도 교류가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상견례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상견례 자리는 너무나 화기애애했습니다. 바깥 사돈과 안 사돈 사이는 정말 좋았고 다정했어요. 그런 부모의 밑에서 자란 사이 역시 다정함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은 와중에 갑자기 상견례장 문이 열리면서 누군가 들어왔는데 바로 3년 전 잠적한 남편이었습니다. 저와 딸이 놀란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으니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저희 옆으로 와 앉더니 인사를 하더라고요. 인사를 들은 사돈댁에서는 저희만큼이나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전 서둘러 남편을 끌고 밖으로 나왔는데 남편은 여전히 뻔뻔했어요. 3년 동안 연락 한 번 안 하더니만 갑자기 딸 상견례 자리에는 어떻게 나오게 된 거야? 당신이랑 이제 상관없는 일이니까 여기서 이러지 말고 당장 나가. 그리고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한 번 연락도 없더니 뭔 생각으로 온 거야? 사돈댁에서도 당신 3년 전에 잠적했다는 거 다 알고 계시니까 분위기 깰 생각하지 말고 당장 나가라고. 멀쩡히 아빠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딸 상견례에 참석을 하네? 아무리 내가 3년 잠적을 했다고 쳐도 아빠는 아빠야. 당신이 무슨 권리로 내 자리를 없애는 건데? 뭐 사돈댁에서 다 알고 있다고 하니 얘기하는 건 더 쉽겠네. 들어보니까 사돈댁이 좀 빵빵하던데? 뭐 받은 건 없대?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고 하지만 딸 시집 보내면 그쪽에서 뭐 하나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뭐? 지금 딸 가지고 장사하니? 헛소리 작작하고 당장 사라지라고. 당신 아빠 자격 잃은 지 오래니까 여기서 나 화내고 싶지도 않고 당신이랑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싫거든? 그나마 사돈댁 안에 계시니까 이 정도로 말하는 거야. 딸도 아빠 없다고 생각한 지 오래야. 당신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어. 그건 네 생각이고 이건 3억인데 당신이 좀 내줘. 나 혼자서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당신 돈 잘 벌잖아. 딸 결혼하니까 뭐 모아둔 돈도 많이 있을 거 아니야. 제가 모아뒀거나. 아니다. 사돈댁 잘 산다고 들었는데 당신 안 되면 빌려달라고 하지 뭐. 이거 안 갚으면 나 큰일 나. 아비 없는 딸 만들 거냐? 서류 가지고 사돈댁 가기 전에 당신이 해결 좀 해줘. 남편은 기가 막히게도 카드값이며 카드 대출이며 총 3억이나 되는 채무를 저보고 갚아달라며 뻔뻔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눈 하나 깜짝 않고 말하는 남편이 기가 막혔지만 이런 걸 남편이라고 지금껏 참았던 저도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순간 가게 방 안쪽에 계셨던 바깥 사돈께서 나오시더니 저희 쪽으로 다가왔어요. 제 표정을 보시고서는 남편에게가 볼을 내리치셨습니다. 남편과 저 모두 깜짝 놀랐죠. 남편은 이게 뭐 하는 짓이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치더라고요. 바깥 사돈도 더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 나 알죠? 아마 알 텐데. 3년 전에 당신이 사기친 공장 사장이 바로 납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공장 다 망할 뻔했는데 날 잊으면 안 되지. 공장장이랑 짜고 날 속이니 좋았습니까? 거래한다는 핑계로 우리 사업 카드로 여자 동석해 술집 다니지 않았어요? 그 집 사람들 참 불쌍하고 안 됐다고 생각했는데 사돈이시라니. 당신 내가 3년을 쫓아다녔어.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 그런 짓 안 했습니다. 거기 공장장이 짜고 친 걸
제가 어떻게 같이 사기를 칩니까? 저도 피해자예요. 어디서 많이 봤다 했더니만 그 공장 사장님이셨구먼. 아이, 잘 됐습니다. 안 그래도 당신이랑 할 말도 많았는데 우리 딸내미 데리고 가니 뭐 제가 사기친 건 아니지만 둥쳐주시죠. 당신 딸? 누가 당신 딸이야? 우리 며느리는 여기 이쪽에 계신 사부인 딸인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그리고 남의 상견례까지 쫓아와서 이게 무슨 행패야? 당신 잘 만났어. 그동안 사기친 거 이제 갚아야지. 그 공장장 지금 콩밥 먹고 있는데 이제 당신 차례야. 내가 2배고 3배고 다 갚게 만들 테니까 두고 봐. 전 남편이 여기저기 빌린 돈 때문에 잠적을 한 줄 알았는데 그 돈뿐만 아니라 사기까지 치면서 잠적을 한 것이었어요. 그 피해자가 바로 사돈댁이셨던 거죠. 전 너무나 당황스럽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사돈댁은 저를 탓하지 않으셨어요. 남편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잠적하기 몇 년 전에 우연히 지인 소개로 안면을 트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술 대접을 즐겨하고 가족에 대해서는 애정이 없어 보여 가족들이 참 안쓰럽다 생각을 하셨다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심지어 집에 30만 원만 갖다 준다며 당당하게 얘기하는 남편을 보면서 같은 남자로서 치졸하다 생각을 하셨대요. 사기를 당하고 나서 남편을 신고했지만 찾지 못했고 실종 신고도 되어 있어서 더 이상 진행을 할 수 없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상견례 자리에서 마주하게 된 거죠. 전 사돈댁에 너무나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오히려 사돈댁에서 저희를 도와주셨어요. 다시 사기죄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저에게 이혼을 먼저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전 사돈댁의 도움을 받아 이혼을 진행했어요. 3년의 잠적으로 남편은 가족을 버린 유책사유가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저에게 위자료를 지불하게 되었어요. 거기다가 지금껏 생활비를 30만 원씩만 주었으니 재산 분할도 남편은 가지고 가지 못했죠. 이혼 소식이 전해지고 난 후에 사돈댁에서는 남편에게 민사소송을 진행하셨어요. 남편의 행적을 다시 찾았으니 형사조사도 계속되었습니다. 그 뒤로 남편은 저를 찾아와 한 번만 도와달라며 사정사정을 했어요. 여보,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우리 30년이나 넘게 부부로 살았는데 이렇게 단번에 헤어질 거냐고. 내가 아무리 바깥일 하느라 가정을 못 돌봤다고 하지만 우리 그래도 부부잖아. 이제 와서 이혼하면 뭐 할 거야? 딸도 결혼한 마당에 당신도 외로울 거 아니야? 그러지 말고 나 좀 도와줘. 내가 이번만 잘 해결하면 가정에 충실할게. 어디서 개가 짖는지 모르겠네. 그러게 35년이나 부부였는데 우리가 진짜 부부였나 싶을 정도로 당신한테 애정이고 뭐고 없어. 근한 추억도 없는데 이제 와서 부부니 뭐니 할 필요가 뭐가 있니? 당신이야말로 뻔뻔하다. 당신 내 남편 아닌 지 오래야. 이혼 소송한 건 단지 서류 정리하려고 한 거고 당신이랑 나랑 언제부터 부부였어? 당신 그러지 마. 당신 나 사랑하잖아. 내가 3년 잠적해서 그런 거 같은데 나도 다 이유가 있었어. 사기치려고 한 게 아니라 살려고 내가 아등바등 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휘말리게 된 거라니까. 내가 아무리 그래도 사기를 쳤겠냐고. 사돈댁에서도 오해한 것 같은데 당신이 좀 잘 말해주면 안 될까?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약 먹었니? 뻔뻔한 건 여전하구나. 그래, 고소까지 당한 마당에 뭐가 무섭겠니? 어디 접근금지라도 시켜줄까? 그것까지 더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래, 내가 여러 개 고소해 줄 테니까 같이 해결해봐. 앞으로 한 번만 더 내 앞에 찾아와. 당신 철장 신세 질 때도 멀쩡하게 걸어 다니지 못하게 해줄 거니까. 알았니? 당장 사라져. 남편은 끝까지 뻔뻔하게 부탁을 했지만 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되었고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민사배상으로 사기친 금액을 배상하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시댁에서 그동안 잠적을 도와줬던 모양이더라고요. 배상하려고 시댁 재산까지 싹 다 처분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걸 해결해 준다고 해서 남편이 정신을 차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도와준 건 모르고 또다시 사고를 치겠죠. 그렇게 남편과 헤어지고 난 후 전 이런 게 해방감이구나 느끼고 있어요. 딸이 결혼하고서 사돈 내에는 저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고 저는 딸을 시집 보낸 게 아니라 좋은 친구와 사이를 얻었습니다. 35년 동안 남편 같지도 않은 사람과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저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지금은 저와 비슷한 사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일을 하고 있어요.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곁에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봄이 오기 시작하면서 결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저희도 이번에 시댁 식구 중에 신우가 결혼식을 진행했었어요. 그런데 예식장에 제가 들어서자마자 시모가 한바탕 난리가 났었어요. 시모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던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었죠. 저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갑자기 끌고 가시더니 비상계단에서 삿대질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시모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가 결국 저도 한마디 하게 되었는데 본인의 잘못은 인정하고 계셨는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계셨습니다. 시모와 제가 마찰이 생기게 된 이유는 작년 가을에 저희 동생이 결혼식을 하게 되자 시모가 평소에 자주 만나시던 계모임 회원 12명의 분들과 함께 오시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축하해 주시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결혼식은 많은 분들이 와주실수록 좋은 거니까요. 그런데 시모가 12명의 계모임 회원분들과 웨딩홀에 마련된 뷔페에 들어가시는데 좀 당황스러운 말을 꺼내시면서 회원분들을 안내해 주시길래 시모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던 저는 어떤 상황인지 확인해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시모는 그런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죠.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니? 내가 지인들 공짜밥 먹을까봐 그러는 거야? 너는 나를 뭘로 보고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건데? 지인들이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잖아.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명부에는 작성도 하지 않으시고 무작정 식사권부터 달라고 화부터 내시니까 제가 좀 당황스러워서 여쭤본 거예요. 너, 내가 누구야? 축의금 안 낼까봐 걱정하는 거야? 꼴에 동생 결혼식이라고 무상으로 밥 먹을까봐 엄청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데 시애미가 지금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거냐고. 내 지인들이 먼 길 와서 시장하다고 하니까 먼저 식사권을 달라고 한 건데 그걸 불만 가지면 어쩌자는 거야? 너는 아직까지 내 성격 모르는 거니? 우리 식사 끝나면 내가 축의금 따로 걷어서 줄 테니까 쓸데없는 걱정 말고 가서 네 동생이나 잘 챙겨라. 오늘같이 좋은 날
서로 얼굴 붉혀야 되겠어? 대충 둘러보니까 먹을 만한 음식도 별로 없더구만. 내 지인들이 조용히 음식만 먹고 간다고 했으니까 시 끝나면 나한테 찾아와라. 시모는 저를 통해 축의금을 건네주시겠다며 화를 내셨는데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분이 좋지는 않았었죠. 다른 분들께서는 축의금을 내신 다음 명단에 이름을 작성하시고 식사권을 받아 가시는데 시모는 무조건 식사권부터 달라며 결혼식장에서 화를 내셨습니다. 그 모습에 당황한 저는 시모에게 침착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미 기분이 상하셨는지 저에게 불만을 털어 놓으셨어요. 저도 많이 당황스러웠던 게 다른 가족분들도 절차대로 잘 따라와 주시는데 시모는 지인분들을 식당으로 밀어넣고 식사권을 달라고 화부터 내시는 건 저희 집안을 무시하는 행동이라 기분 좋은 동생의 결혼식 날 얼굴이 붉어지고 말았었죠. 결혼식 날 식당에서 소란이 일어나자 주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점점 더 일이 커지자 남편이 달려와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려 하자 시모가 목소리를 높이면서 저에게 삿대질을 하시더니 시애미한테 축의금 안 냈으니 밥도 먹지 말라고 했다면서 갑자기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으시곤 땅을 치며 눈물을 흘리려 하셨어요. 저도 그런 시모의 돌발 행동에 너무 놀라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는데 남편이 시모에게 다가가 진정시켜 드리면서 계모임 회원분들이 계신 쪽으로 모셔갔습니다. 자리에 앉으신 시모는 그제서야 진정하시더니 제가 꼭 잘못한 것처럼 남편한테 불만을 털어놓고 계셨어요. 남편은 시모의 말을 한참 동안 들어주었고 진정되지 않을 것 같았던 상황은 겨우 마무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시모는 회원분들과 웃고 떠들면서 식사를 즐기셨는데 남편이 저에게 다가와 결혼식 망치지 않으려면 일단 시모의 기분을 맞춰줘야 한다면서 나중에 다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고생 많았다며 한숨을 내쉬었네요. 남편도 시모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계신지 알기 때문에 한 번뿐인 제 동생의 결혼식을 무사히 끝내고 싶었는지 최대한 좋게 풀어나갔습니다. 남편한테는 너무 고마웠었지만 예식장 식당이 시장 한복판도 아니고 많은 분들께서 와주신 자리에 시모와 계모인 분들은 예식장이 떠나갈 정도로 웃고 떠들며 음주 가무를 즐기셨어요. 그런 시모와 회원분들의 개념 없는 행동들이 다른 분들의 얼굴까지 붉어지게 만들었지만 시모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위태로웠던 동생의 결혼식이 끝나고 이것저것 정신없이 도와주고 있는데 시모와 회원분들은 술이 머리끝까지 취하셔선 비틀거리시며 예식장을 빠져나가려 하셨어요. 좀 전에 저에게 했던 말을 잊으셨는지 그냥 가려 하시길래 직접 가서 축의금을 달라고 하기에도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남편이 시모한테 달려가 멈춰 세우더라고요. 그리곤 시모와 회원분들의 축의금에 대해 여쭤보며 남편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와서 축하해줬으면 된 거지. 무슨 축의금을 달라는 거야? 너는 엄마한테 축의금 달라는 말이 나오니? 내가 지금 그럴 위치가 아닌 거 모르는 거 아니잖아? 엄마, 제 결혼식도 아니고 저제가 결혼하는 건데 지킬 건 지키셔야죠. 지금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줬는지 알아요? 저제 시댁에서 언짢으실 정도로 엄마가 오늘 지인분들과 술 먹고 노래 부르면서 춤까지 추시다가 넘어지셔서 술병까지 깨트리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도대체 여기가 누구를 위한 자리인 거죠? 축하해 주려고 오신 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는 있는데요. 한두 분도 아니고 12분이나 데려오셨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식사 끝나면 따로 축의금 챙겨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내 지인분들 보는 앞에서 엄마한테 큰 소리 치는 거야? 네가 엄마한테 보이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축의금을 줄 수는 없을 것 같다. 어머님,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가족끼리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 모르세요? 왜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하시려는지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너, 지금 내 아들 믿고 주둥이를 나불거리고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얼마 되지도 않는 축의금 내고 싶을 것 같니? 나중에 따로 받아가라. 사돈,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제 딸 결혼식 축하해 주려고 오신 거예요? 아니면 망치려고 오신 건가요? 아까부터 멀리에서 지켜보고만 있었는데 이건 도가 지나친 행동 같은데요? 그냥 축하만 하시고 가시는 것도 아니고 계모인 회원분들 죄다 데리고 오셔서는 식당에서까지 난리를 치셨으면 어느 정도 미안한 마음은 있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초대되지 않는 분들까지 모시고 오셨으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도리는 하셔야죠. 제 입으로 축의금을 달라는 말을 사돈께 꺼내야 되는 제 입장은 어떨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면 양가 집안 분위기 안 좋아지는 거 뻔히 아시면서 정말 답답하게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하실 건가요? 막말로 여기가 무슨 시장 바닥도 아니고 저희는 전혀 즐겁지도 않고 사돈의 생각 없는 행동들 때문에 제 딸의 한 번뿐인 결혼식 기분 좋게 마무리하지도 못했다고요. 사돈께서 말씀하신 대로 얼마 되지도 않는 축의금 지금 당장 주고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시모는 술 취한 모습으로 인상을 찌푸리시며 저희 엄마를 노려보셨어요. 사람들이 점점 저희 주위로 몰려들기 시작했고 시모를 바라보는 시선이 많아지자 축의금을 주겠다면서 1층에 있는 ATM 인출기에서 돈을 좀 찾겠다며 내려가셨습니다. 그때까지도 시모를 믿고 있었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 않으시길래 남편이 1층으로 내려가 확인을 해봤는데 시모는 이미 자리를 떠난 상태셨어요. 남편은 그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고 동생은 어색한 미소로 괜찮다고 했었지만 시모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확실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었어요. 남편은 저희 가족에게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고 남편이 대신 축의금을 내겠다고 하자 엄마는 거부를 하셨어요. 시모에게 직접 축의금을 받아야겠다면서 조만간 시댁에 한번 들리겠다고 화를 억누르시며 상황을 종료시켰습니다. 이런 적은 처음이라 가족 전체가 시모의 행동에 당황스러웠었죠. 그렇게 동생의 결혼식이 끝난 뒤 집으로 돌아온 저희 부부는 시모 때문에 화가 진정이 되지 않아 몇 번이나 전화를 했었지만 시모는 통화조차 하고 싶지 않으셨는지 핸드폰의 전원을 꺼놓은 상태였어요. 남편은 그날 시모 때문에 얼굴을 들지도 못했다면서 집에 돌아와 술을 먹으면서 원망 섞인 말을 늘어놓았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저 또한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한동안 시댁에 찾아가지 않았지만 지방에서 일을 하시던 시부는 동생의 결혼식 때 참석을 하지 않으셔서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셨는데 시모의 생각 없는 행동에 미안하다면서 저에게 시모와 계모인 분들의 축의금을 대신 계좌로 보내주셨지만 남편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시부께서 보내주신 돈을 들고
주말에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방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축의금 때문에 제가 이렇게까지 화가 나게 될 줄 정말 몰랐어요. 빨리 나와 보세요. 아유, 그만 좀 뭐라고 해라. 귀청 떨어지겠다. 너희 아빠가 며느리 통장으로 돈 보냈다면서. 그럼 된 거 아니야? 즐거운 주말에 서로 얼굴 붉혀야 되겠어? 엄마가 처제 결혼식 날 처신만 똑바로 하셨어도 일이 이렇게까지 커지지는 않았겠죠. 엄마의 행동이 아버지까지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 모르세요? 처음부터 축의금 내실 생각 전혀 없으셨던 거죠? 개인 모임에 참석하신 분들은 잘못됐다고 전혀 인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엄마랑 똑같이 행동하실 수 있어요? 나는 그냥 조용히 밥만 먹고 오려고 했었지. 인원수만 채워주는 게 어디니? 축의금 낼 생각이었으면 그렇게 많은 회원들 데려가지도 않았을 거야. 그런데 하도 난리를 치니까 어쩔 수 없이 축의금을 주려고 했는데 한 명당 5만 원이라며. 그럼 나까지 포함해서 65만 원인데 그 큰 돈을 나 혼자 어떻게 내니? 그래서 도망치신 거예요? 식사는 하셨는데 돈은 내고 싶지 않아 어른답지 못한 행동을 보이신 거네요. 제 결혼식이었다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텐데 이건 제 동생 결혼식이었다고요. 어머님 때문에 저까지 동생 얼굴을 못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 아버님께서 제 통장에 입금해 주신 100만 원 돌려드릴게요. 저희 가족한테 제대로 사과하시고 어머님께서 최대한 빨리 모든 걸 바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고선 안 좋은 감정만 계속해서 쌓일 뿐이라고요. 시모는 제가 불만을 털어놓자 입을 꾹 닫으신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축의금 하나 때문에 서로의 감정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었지만 시모는 끝까지 축의금을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면서 축의금은 자기가 대신 주겠다며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남편은 시모를 바라보며 그동안 살아오면서 그날 시모의 행동에 너무 큰 실망을 했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시모와 차라리 서로 안 보고 사는 게 덜 상처받게 되는 방법 같다며 평생 후회해도 소용없다면서 아들 얼굴 볼 생각하지 말라고 시댁을 뛰쳐 나갔습니다. 시부가 화를 내는데도 시모는 미동조차 없길래 저도 더는 용서해 드릴 마음조차 남아있지 않아 남편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렇게 시모와의 인연을 끊어버리게 되었고 더 이상 만날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저희 부부는 때 되면 시부와 따로 만나 외식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시모와 마주치게 될 상황들을 최대한 만들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이런 관계가 오히려 저와 남편한테 스트레스를 주지 않아 마음이 한결 편했었어요. 그렇게 몇 달 동안 시모와 연락을 끊고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신우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신우는 저와 관계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순조롭게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었죠. 신우도 워낙 바쁜 삶을 살고 있어서 얼굴 볼 시간이 거의 없는데 저에게 전화를 한 이유는 좋은 사람이 생겨서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며 몇 달 전에 제 동생이 결혼식을 올렸을 때 예식장은 어땠는지 이것저것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우가 주말에 시댁에서 얼굴 좀 볼 수 있냐고 결혼식에 대해 궁금한 걸 직접 만나서 대화하길 원하길래 제 동생 결혼식 날 시모가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에 대해 처음 설명을 해주면서
시댁에는 가지 못할 것 같다며 저희 집에서 만나기로 결정하게 되었어요. 신우도 그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던 터라 많이 당황스러워 했었죠.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했던 신우는 그때 당시 해외에 출장 중인 상태라 제 동생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한 상태였었죠. 그렇게 며칠 뒤 신우가 저희 집에 와서 결혼식에 대해 궁금한 걸 이것저것 물어보며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시모가 신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희야, 언제 올 거니? 엄마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온다고 하지 않았어? 지금 어디쯤 오고 있는 거야? 저녁 준비 거의 다 끝나가는데. 아, 지금 오빠 집에 잠깐 들렸어요. 결혼식 문제 때문에 물어볼 게 있어서 대화하다 보니 시간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 이제 다 끝나서 들어가려고요. 네가 거길 왜 가? 결혼식에 대해 궁금한 게 있으면 엄마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지. 빨리 집으로 곧장 와라. 엄마가 걔들이랑 지금 안 좋은 상황인 거 모르니? 저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대충 들었어요. 엄마가 잘못했지 뭐. 계속 이런 식으로 안 좋은 관계 유지할 거예요? 저도 이제 결혼식 올리게 될 텐데 서로 웃으면서 봐야 하지 않겠어요? 제 결혼식까지 망칠 생각은 아니죠. 여기서 엄마 집 멀지도 않은데 몇 달 동안 얼굴 안 봤다는 게 말이 돼요? 지금 출발할 거니까 가서 좀 더 얘기해요. 엄마가 하루빨리 모든 걸 해결을 해주셔야 제가 웃으면서 결혼식을 끝마칠 수 있죠. 서둘러 갈게요. 신우도 시모가 잘못한 점에 대해 얘기하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고 하루빨리 저희와의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신우 결혼식 날 서로가 얼굴을 붉히며 만나는 건 좋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서둘러 안 좋은 감정을 털어내길 바라고 있었죠. 시모는 집에 와서 얘기하자며 전화를 끊으셨고 신우는 자기가 알아서 잘 해결하겠다며 서둘러 시댁으로 출발했어요.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 그동안 한 번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버티고 계셨던 시모가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는 동생의 결혼식 날 저지른 행동들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를 하셨어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만큼 저희도 분노했던 감정이 어느 정도 가라앉았던 터라 좋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신우의 결혼식 날 서로 얼굴을 마주하게 될 텐데 그때도 얼굴을 붉히면 신우까지 시모와 안 보고 살겠다는 말이 나올까봐 그런 불행들이 다가오는 게 싫으셨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먼저 저희한테 전화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좋게 풀 수 있었고 더 이상은 일을 크게 만들지 않기로 결정하게 되었죠. 남편은 엎드려 절받기 같다며 신우 결혼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전화한 것 같다고 불만을 털어놨지만 사람 사는 인생 언제까지 인연을 끊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좋게 해결 보는 게 모두에게 이득일 것 같아 그냥 넘어가기로 했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 신우의 결혼식이 당일로 다가오면서 저희는 남편과 함께 예식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은 정신없이 결혼식 준비 진행을 도와주고 있었는데 저를 본 시모가 일그러진 얼굴로 지금 뭐 하는 짓이냐며 다짜고짜 저를 비상계단으로 끌고 갔어요. 너 지금 나한테 복수라도 하는 거야? 저 많은 아이들은 뭐야? 왜 쟤들을 데려온 거냐고? 여기가 무료 급식소도 아닌데 고원생들을 데려오면 결혼식장 이미지가 어떻겠냐고? 보는 눈들이 얼마나 많은데 오늘 같은 날 꼭 일을 만들어야 되겠어?
내가 이번 결혼식 끝나면 그때 못 줬던 축의금 주기로 했었잖아. 저는 복수 같은 그런 생각 전혀 한 적 없는데. 어머님이 뭔가 찔리시는 게 있으시니까 이렇게 예민한 반응을 보이시는 거 아니에요? 저 아이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저만 온 것도 아니고 원장님도 함께 오셨다고요. 문제될 거 하나 없는데 왜 이렇게 민감하신 거예요? 쟤들은 정상적으로 살아온 애들이 아니잖아. 부모도 없는 상태에서 결혼식에 함부로 들이면 내 딸 이미지가 어떻겠냐고. 중요한 결혼식 망치지 말고 아이들은 전부 다 밖으로 내쫓아라. 결혼식이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저렇게 우르르 몰려다니면 괜히 쓸데없는 오해를 살 수도 있는 거라고. 네가 당장 내쫓지 않으면 내가 애들 끄집어내서 밖으로 쫓아내 버릴 거다. 알겠니? 그리고 저런 애들은 평소에 고가의 음식을 접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음식을 먹기도 전에 전부 다 거덜낼 게 뻔하다고. 원장이라는 사람한테 길 건너편에 패스트푸드점 많으니까 가서 햄버거나 하나씩 사 먹으라고 돈 몇 푼 지어주고 보내버려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주 깽판을 놓을 거니까 내 딸 결혼식 망치지 않으려면 애들은 조용히 내보내는 게 좋을 거야. 고아들이라고 자랑하러 온 것도 아니고 예식장에 20명이나 데리고 오는 게 말이 되니? 네가 생각이 없으니까 평소에도 욕을 먹는 거라고. 결혼식 끝나고 너한테 주겠다던 축의금은 없었던 일로 해야 되겠다. 너 때문에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 줄 아니? 내가 발로 걷어차서 내쫓기 전에 서둘러 처리해야 될 거다. 저는 시모가 왜 화를 내고 계신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축의금을 내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었는데 시설에서 자란 아이들이라고 무조건 내치려는 행동들이 저로서는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었죠. 시모는 다시 저를 데리고 식당에 가만히 앉아있는 아이들한테 손가락질을 하며 당장 내쫓으라고 저에게 지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모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남편은 급하게 달려와 무슨 일인지 물어보자 보육원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을 결혼식장에 데려왔다며 남편한테 화를 내고 있었죠. 남편도 같이 후원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 시모를 최대한 좋게 설득시키면서 흥분을 가라앉히게끔 노력했지만 시모는 점점 더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어요. 난감한 저희는 일단 시모를 진정시키기 위해 식당에 앉아있는 아이들을 밖으로 불렀는데 음식을 나르고 있던 원장님이 무슨 일이냐며 저희한테 달려오셨어요. 그래서 상황을 대충 설명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모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원장님을 강하게 밀쳤고 중심을 잡지 못하신 원장님은 뒤로 심하게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게 되셨어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저는 뭐 하시는 거냐고 화를 내며 식장이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식장 안에 있던 분들이 모두 저희를 바라보았고 한 아이가 넘어진 원장님을 보면서 울음을 터뜨리자 20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한꺼번에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시모의 생각 없는 행동 하나 때문에 걷잡을 수 없이 상황은 심각하게 흘러가게 되었고 결국 신부 대기실에 있던 신우까지 밖으로 나오게 되면서 결혼식에 차질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신우는 울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급하게 뛰어오더니 어떻게 된 거냐며 저에게 물어보길래 시모의 행동에 대해 설명을 하자 신우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시모에게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 모습에 시모는 당황하고 있었어요. 엄마, 지금 제정신이에요?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아냐고요. 엄마는 왜 항상 멋대로 행동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겼으면 일단 상황 파악을 하시고 저한테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몸이 먼저 움직여야 되는 거냐고요. 엄마 밀치신 분이 보육원 원장님인 거 알면서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어른답지 못한 행동을 하셔야 했어요? 여기 있는 아이들은 제가 데려오라고 오빠한테 부탁한 거예요. 저도 꽤 오래전부터 아이들한테 후원을 하고 있었다고요. 제가 결혼하니까 앞으로 자주 얼굴 못 보게 될 것 같아 제대로 된 밥이라도 한 끼 먹이고 싶어서 아이들 좀 데려와 달라고 부탁한 건데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뭐라고? 아니, 나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었는데 내가 미리 알았더라면 이렇게까지 난리를 치지 않았겠지.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며느리 너는 나한테 진작 설명을 했어야지. 너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 이건 내 잘못이 아니라 전부 네가 잘못한 거니? 책임은 너한테 있는 거다.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기도 전에 이미 두 귀를 닫으셨고 무조건 아이들을 밖으로 내치라고 저에게 화부터 내셨잖아요. 시모는 끝까지 제가 잘못을 했다며 원인 제공자라고 다시 저한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신우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다가 결국 분노를 참지 못했는지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시모 때문에 한 번뿐인 결혼식은 또다시 무너지게 되었죠. 신우의 시댁 식구들까지 모여들게 되자 시모는 당황한 눈빛으로 뒷걸음질을 치고 있었는데 시부가 시모한테 화를 내면서 당장 식장에 들어가 자리에 앉아 있으라며 절대 나오지 말라고 분노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시부가 화를 내자 그제서야 꼬리를 내린 시모는 고개를 떨군 채 얼굴이 붉어진 상태로 급하게 식장으로 달려 들어가려 하시는데 그 순간 계모임 회원분이었던 한 분이 시모한테 달려오시더니 갑자기 머리채를 잡으면서 돈 내놓으라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무슨 상황인지 저희는 알지 못하는 상태라 계모임 회원분을 시모와 떨어뜨려 놓은 뒤 무슨 일이냐고 여쭤보는 순간 그분 입에서 나온 말을 듣게 되는 순간 시모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계모임 회원분들 중에 한 분이 상당히 많은 갯돈을 가지고 잠적을 했다며 연락조차 받지 않는다고 이미 해외로 도망친 것 같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죠. 문제는 시모가 상당히 많은 재산을 갯돈에 집어넣고 있었다는 걸 저희는 뒤늦게 알게 되었는데 그 돈이 무려 2억이나 되는 돈이었고 상당히 많은 회원분들의 돈을 한꺼번에 가지고 사라져버린 그 사람을 잡기 위해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해외로 도망친 상태에서 잡기란 쉽지 않다고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될 거라는 말을 듣고 말았죠. 몇 달 전에 계모임에 회원 한 명이 들어왔었는데 그 사람을 소개해준 분이 바로 시모였던 거였어요. 시부는 계모임 같은 거 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충고했었는데 시모는 그 말을 무시한 채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일을 계획하다가 결국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면서 결혼식장에 다른 회원분들까지 들이닥치면서 시모의 머리채를 휘어잡아 결혼식장은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신우의 시댁 집안은 이런 집안 사람들과 결혼식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면서
그 사람들은 결혼식을 취소까지 하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렀고, 신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신우는 결혼식장에 발도 들여볼 수도 없이 파혼 통보를 받게 되었던 거죠. 시부께서 신우의 시댁 어르신들께 고개를 숙이며 최대한 빨리 정리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그분들은 결혼 성사시킬 생각 없다며 결혼식을 취소시켜 버렸습니다. 시모의 잘못된 행동들이 결국 신우의 행복마저 빼앗아가 버리고 말았죠. 결국 시댁 집안은 파혼에 따른 위자료를 물어줄 수밖에 없었고 그날 이후 신우는 시모와 완전 인연을 끊어버린 상태가 되어 버렸어요. 지금도 갯돈을 가지고 잠적해버린 범인을 찾기 위해 수사 중에 있지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만 접할 수 있었습니다. 시모는 신우의 결혼식이 파혼과 갯돈을 사기 맞았다는 거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방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고 있는 중이라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며 시부는 매일같이 한숨을 쉬고 계시네요. 저희 부부도 정말 막막하기만 하네요.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시모의 잘못으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었는데요. 시부는 그런 시모와의 관계에 대해 상당히 고민을 하고 계신 중입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계시다곤 하지만 되돌리기에는 수습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 같아요. 대책 없이 문을 닫고 나오지 않는 시모를 보면 답답할 뿐입니다. 아마 본인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는 중이시겠죠. 결국 뿌린 대로 모든 걸 걷어들이게 된 것 같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시작되는 월요일 사고 없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평안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화성에 살고 있는 41살 여자입니다. 오늘 남편에게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이길래 누구 전화냐고 물어보니까 말을 잘 못하길래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 시모에게 전화가 걸려왔더라고요. 그 순간 작년 명절 때 있었던 안 좋은 기억들이 떠올랐고 제가 받았던 상처를 남편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모도 예상했는지 곧바로 문자 한 통이 오더라고요. 확인을 해보니 이번 명절에 얼굴을 보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불과 작년에 있었던 일이라 시모의 행동들에 대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전화를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이제 와서 이러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서로 얼굴 봐봤자 좋을 것 하나 없는데 말이죠. 남편과 결혼 생활한 지는 벌써 15년이나 되었는데요.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시모의 갖은 시집살이에도 참아오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었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언제까지 제 감정을 눌러가며 살아갈 수 없었어요. 결국 명절날 모두가 모이게 된 날 사건이 시작되었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오고야 말았습니다. 어머님, 이 많은 걸 저 혼자 하라는 건 아니죠? 동서 오면 같이 하면 되는 걸 지금부터 만들기 시작하라고요? 귀가 먹었니?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시간 없다. 서둘러 움직여라. 작은 며느리 오고 있는 중이라니까 먼저 첨부 지고 있으면 되잖아.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네 네가 좀 더 하면 되는 걸 가지고 뭐가 이리 속 좁게 굴어? 제가 이런 거 한두 번 겪은 것도 아니고 매년 명절 때마다 그냥 속는 셈 치고 넘어가니까 올해도 그냥 넘어갈 줄 아셨나 봐요? 그래서 지금 전부 치기 싫다는 거야?
그럼 식구들 다 굶으라는 소리니? 너는 나이만 먹었지. 왜 이렇게 생각이 없어? 오죽하면 이러겠어요. 힘들게 땀 흘리면서 음식 거의 끝내놓으면 그제서야 기어 들어오는 거 누가 봐도 일하기 싫어서 그런 거 눈에 훤히 보이는데 이런 상황에서 누가 음식하고 싶겠어요. 저도 이제 너무 지치네요. 그럼 하지 말던가. 전부 다 굶으면 되는 거지?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오는 추석 가족을 위해서 봉사한다 생각하면 되는 거지. 속이 그렇게 좁아 터져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려 그래? 오래간만에 가족이 모이는 자리에서 얼굴 붉혀야 되겠니? 그동안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일을 해왔었던 이유는 시모가 예전에 교통사고로 다리를 크게 다치게 되시면서 한 자세로 오래 있는 걸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명절 때나 특별한 가족 모임 때문에 시댁에 가는 날이면 제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려 노력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그런 저를 보며 고마워해 주셨어요. 하지만 동서가 오면서부터 상황은 급격하게 안 좋아졌고 시모는 저와 동서를 대놓고 차별하시기 시작하셨어요. 몸으로 때우는 저와는 달리 동서는 모든 걸 돈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그런 시모의 모습들이 저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도 노력하면 다시 예전처럼 좋은 관계 유지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지만 그건 전부 다 제 착각이었고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지는 차별에 결국 제 감정 또한 터지고 말았던 거죠. 처음에 저에게 많은 부분들을 고마워해 주셨던 시모는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셨고 강제적으로 명령을 하셨어요. 작년 명절에도 똑같은 상황들이 펼쳐진다면 그때는 2번 다시 시댁에 발을 들이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게 됐었고 예상대로 시모는 한 채 벗어남도 없이 매번 명절 때마다 저에게 했던 행동들을 똑같이 하셨습니다. 결국 그냥 넘어갈 수 없었던 저는 불만을 털어놓게 되었던 거고 시모는 그런 저에게 온갖 상처되는 말을 쏟아내셨습니다. 솔직히 시모가 저에게 막말을 하는 순간 남편과 제 딸을 데리고 곧바로 집으로 돌아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동서의 행동들이 너무 괘씸해서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죠. 저희 가족이 음식을 먹어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을 부치게 되었고 최대한 천천히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동서가 느릿느릿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듣지 못하게 시모는 동서와 무언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주방에서 전을 부치고 있는 저에게 동서는 천천히 다가오더니 먼저 인사를 건네는 게 아닌 만들어야 될 음식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치게 되었고 동서는 썩은 미소로 저를 훑으며 아직까지 음식을 전부 끝내지 않고 뭐 했냐는 표정으로 제 얼굴을 바라보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 동서를 바라보고 있는 제 속은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지만 일단 한번 참고 넘어갔어요. 동서, 왔으면 일단 앞치마부터 둘러. 여기 남아있는 음식들 오늘 전부 다 하려면 시간 없다. 그러니까 일찍 좀 서두르지 그랬어. 형님, 오늘 일찍 오지 않으셨어요? 제가 듣기론 아침 일찍 오셨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할 일이 많이 남아있어요? 지금 시간이면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생각보다 양이 너무 적어서 이것 가지고 저녁 먹을 수 있겠어요? 동서, 지금 내가 앞에서 전을 부치고 있는데 손으로 주워 먹으면서 그런 말이 나와? 지금 나를 시험하는 거 아니지? 제가 왜 쓸데없이 형님의 심기를 건들겠어요?
저도 한참 동안 달려서 오느라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고요. 몇 개 주워 먹은 거 가지고 너무 생색내신다. 알았어요. 앞치마 두르면 되잖아요. 옷 좀 갈아입고 올게요. 동서는 제 눈치를 살피면서 만들어 놓은 전들을 입에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그 자리에서 동서의 얼굴에 뒤집개로 양뺨을 내려치고 싶었지만 앞치마 두르고 온다는 말에 일단 화를 가라앉히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신없이 음식을 만들고 있었는데 한참 동안 동서가 주방에 오지 않고 있길래 남편에게 동서 좀 데리고 오라고 얘기하니까 동서를 부르러 갔던 남편이 다시 돌아와서는 어디로 갔는지 안 보인다며 난감해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참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음식을 만들지 않으려 어딘가로 도망친 동서의 태도가 저를 더욱더 화나게 만들었고 이렇게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동서가 올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제 딸에게만 저녁을 차려준 뒤 일단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1시간 정도 지나자 시모와 동서가 서로 웃고 떠들면서 집으로 들어왔고 주방에서 남편과 제 딸이 저녁 먹는 모습을 보곤 눈이 휘둥그레지셔서는 저에게 따지듯이 화를 내며 난리를 치기 시작하시더니 저를 밀치며 주방 안으로 밀어 넣으셨네요. 너 오늘따라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시엠이 쓰러지는 걸 보고 싶어서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니? 제가 왜 어머님 쓰러지는 걸 보고 싶겠어요. 당연히 그건 원하지 않죠. 저희 먹을 만큼의 양만 했는데 문제 있나요? 형님, 정말 이렇게 안 봤는데 너무하시네요. 저희는 시장에서 힘들게 떡 해왔는데 그동안 놀고 계셨던 거예요?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매년 하는 거 가지고 왜 이렇게 분위기를 안 좋게 몰아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서로 좋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떡을 직접 만들어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문한 거 받아온 건데 지금 그걸 힘들었다고 나한테 한탄하는 거야? 떡은 핑계고 어머님이랑 뭘 먹고 왔겠지. 동서 입은 좀 닫고 말하지. 애도 아니고 설탕을 입에 죄다 묻혀와 놓고선 혼자 고생한 척 하는 거야? 돈 좀 있는 집안이라고 혼자서 모든 걸 편하게 누리려고 생각하지 마.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모든 건 공평하게 똑같이 해야 되는 거라고. 어머님한테 명품 선물 좀 해드렸다고 집안일을 안 해도 된다는 거야? 그걸 왜 네가 관여해? 일을 시키건 안 시키건 그건 내 권한 아니야? 당연히 선물을 받았으니 그만큼 쉬라고 하는 건데 그게 뭐 잘못됐어? 그럼 너도 내 앞에 명품 하나 내밀던가. 가진 거 쥐뿔도 없는 집안 며느리로 받아줬으면 몸으로라도 때워야지, 안 그래? 군말하지 말고 지금 당장 여기에 있는 음식들 전부 다 끝내고 나와라. 그렇지 않으면 오늘 아주 끝장 볼 줄 알아. 어머님, 그만하세요. 열내시면 건강이 안 좋으시잖아요. 제가 어머님 드리려고 새로 나온 신상 명품백 가지고 왔거든요. 그거 받으시고 화 좀 가라앉히세요. 이런 식으로 해봤자 누가 손해겠어요? 배운 게 없으니 머리 회전이 안 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마음 넓은 저희가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좋겠어요. 더 열내지 마시고 제가 사온 선물 보러 가요, 어머님. 그래, 내가 너 하나 보고 산다. 이런 낙이라도 있어야 살지. 다 늙어서 욕이나 먹고 정말 서러워서 못 살겠다. 작은 며느라가 오늘 시엠이랑 시장에서 떡 가지고 오느라고 애썼다. 그럼 우리 선물 확인해 보러 갈까?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도
시모와 동서의 행동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곧바로 차에 시동을 걸었고, 시모는 묵묵히 듣고만 있던 남편이 아무 말 없이 돌발 행동을 하자 당황스러우셨는지 선물을 뜯으시다가 저희 앞으로 달려오셨어요. 하지만 남편도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상태였기 때문에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었고, 2번 다시 찾아오지 않겠다며 차를 출발하려는 순간 저희 앞에 차량 한 대가 멈춰섰어요. 그리고 차에서 내린 사람은 시동생과 시부였고, 갑작스러운 상황들을 지켜보며 당황스러워하던 시부가 출발하려는 저희를 진정시키며 대화 좀 하자고 따로 불렀습니다. 시부도 어느 정도 상황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전부 다 듣게 되신 시부는 모두를 한자리에 모이게 만들었어요. 워낙 말수가 적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언성을 높이면서 화를 내셨던 건 저도 남편과 결혼 이후 처음 보게 된 모습이었고, 모두가 얼굴을 붉힌 채 거실 한가운데 모여 대화를 이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어른이 돼선 왜 큰애랑 작은애랑 차별을 두는 거야? 내가 저번에도 따로 얘기하지 않았어? 그런데도 또 시작이야? 차별? 큰애가 차별이라고 얘기했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각자 주어진 일들이 있는 거라고. 작은애는 다른 부분에서 나를 만족시켜주니까 큰애는 몸으로라도 때워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라는 건데, 그게 뭐 어떻다는 거야? 좁아 터진 주방에 셋이 모여 전부 다 천이라도 붙여야 된다는 거야? 속으로 우리 욕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 항상 불만이었겠지. 자기는 주방에서 매년 명절 때마다 천만 붙이고 있는데 작은애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니까 속이 엄청 끓었겠지. 그렇다고 네가 나한테 작은애처럼 명품 선물해줄 능력도 안 되잖아. 안 그래? 배 아파서 그런 거겠죠. 어머님 다리 아프신 거 뻔히 아시면서 도와드리는 게 그렇게 싫으셨어요? 제가 어머님 옆에서 애교도 부리고 함께 시간도 보내드리는데 그거면 저도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잖아요. 동서, 내가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화를 냈겠어? 땀 흘리며 음식하고 있으면 옆에서 거들어줄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잖아. 동서는 결혼하고 나서 단 한 번이라도 주방일 거들어준 적 있어? 어머님 옆에 찰싹 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힘들게 만들어준 음식을 옆에서 주워 먹긴 하는데 내가 화가 안 나? 어머님도 그래요. 동서는 주방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굳은 일은 전부 다 제가 하고 있는데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하셨어요? 몸이 불편하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모든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차별이 아니고 뭐예요? 정작 이해가 참다 못해 움직이니까 그제서야 일이 커질 것 같아 불안하셨는지 쫓아오신 거잖아요. 저도 더 이상은 이런 식으로 살지 못할 것 같아요. 결국 언성은 점점 높아지게 되었고, 시모와 동서는 되려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이상한 사람 취급하며 기분 좋은 명절날 집안 분위기 망쳤다며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시부는 저희가 싸우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으셨는지 큰 소리를 치셨고 순식간에 상황은 정리가 되었어요. 평생을 얼굴 안 보고 살 자신이 있으면 당장 인연 끊으라고 시모와 동서에게 소리치셨고 시부는 제 편을 들어주셨네요. 그때 처음으로 그동안 받았던 서러움에 눈물이 흘렀고 시부는 동서에게 당장 주방으로 들어가 저녁상 내오라며 직접적으로 명령을 하셨습니다.
시부의 목소리에 당황한 동서는 머뭇거리긴 했지만 어쩔 수 없는 분위기라는 걸 파악했는지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정말 웃겼던 건 제가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는 한 번도 도와주겠다는 말을 하지 않으셨으면서 동서가 주방으로 들어가니까 시모가 그 뒤를 따라가시더니 대신 명절상을 차려주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또 한 번 상처를 받게 되었어요. 그렇게 안 좋은 분위기 속에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저녁을 먹게 됐는데 그 분위기는 심각할 정도로 좋지 않은 상태로 서로가 긴장을 하고 있는데 시모에게 전화 한 통이 왔어요. 그런데 저희 눈치를 살피시더니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밖에서 전화를 받으셨어요. 무슨 전화길래 급하게 밖으로 나가서 받는 거야? 우리가 들으면 안 되는 전화라도 되는 건가 봐. 지금 분위기가 이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전화를 받아? 신경 쓰여서 제대로 말도 못할 것 같아 밖에서 통화한 거니까 신경 끄시고 밥이나 잡숴. 내가 이런 것까지 일일이 보고해야 하는 거야? 나는 큰애 얼굴 보면서 한자리에 있고 싶지 않으니까 먼저 일어나 볼 테니 마저 식사들 하고 나오거라. 그리고 작은애는 이리 좀 와봐라. 내가 너한테 긴히 할 말이 있다. 시모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난 이후부터 얼굴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동서를 불러 마당에서 대화를 이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비친 시모와 동서의 얼굴 표정은 상당히 심각해 보였어요.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알지 못했지만 불안한 얼굴 표정으로 발을 동동 구르는 시모의 행동이 계속해서 신경 쓰이게 만들었고 어디론가 급하게 자리를 옮기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모와 동서는 식사를 하다 말고 밖으로 나가서는 한참 동안 들어오지 않길래 시부는 상 치우는 게 싫어서 꾀부리는 거라며 당장 들어오게 하라고 소리를 치셨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시부가 또다시 폭발하실까봐 급하게 밖으로 나가 시모와 동서를 찾고 있는데 시댁과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서 시모가 동서와 심각한 얼굴로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무슨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천천히 다가가 엿듣는 순간 경악할 만한 엄청난 사실을 듣게 되었고 뒤이어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 누군가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쌍화차 한 잔만 하면서 대화 나눈 것밖에 없다. 정말이야. 내가 설마 멀쩡한 가정을 놔두고 그런 짓을 했겠어? 그런데 왜 여기까지 오겠다는 거예요? 지금 시기가 안 좋은 거 아시잖아요. 나중에 다시 만나자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오지 말라고 했지. 그런데 내가 만나주지 않으려 하자 그 사람이 무작정 내려오겠다잖아. 이를 어쩐다니? 그럼 여기에서 기다리셨다가 그분 오시면 대충 대화 끝내시고 돌려보내세요. 이 사실을 아버님께서 아시는 순간 저희는 끝장이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조심하라고 하셨잖아요. 정말 아무 일도 없으셨죠? 저한테는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다 너 때문이잖아. 결혼할 사람이랑 연애할 사람이랑 따로 데리고 있어야 한다고 나한테 소개해주는 바람에 이사단이 난 거잖아. 이제 어쩔 거야? 그 사람이 돌발 행동이라도 하면 우리는 가루가 되어버릴 거라고. 솔직히 그냥 가볍게 만나려 했는데 남자랑 여자랑 몇 번 만나다 보니까 한 번 보니 두 번 보고 싶고 두 번 보니 함께 있고 싶고 함께 있다 보니 나도 모르게 손잡고
호텔까지 들어가 버렸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사랑한다고 고백까지 해버렸어. 네? 어머님 그냥 말동무나 하시려고 소개해드린 건데 손을 넘어버리시면 어떡해요. 저는 지금 이 사실 무조건 모르는 일이니까 어머님이 알아서 처리하세요. 제 손에서 해결해드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시모와 동서의 엄청난 대화에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이 사실을 서둘러 시부에게 알려드리려는 순간 오토바이를 타고 온 한 사람이 시모 옆에 멈춰섰고 헬멧을 벗는 순간 시모와 동서는 경악을 하고 말았어요. 그 남자는 둘의 대화 속에 있었던 인물이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당황했는지 나중에 다시 대화하자며 계속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온 남자를 거부하기 시작하자 시모의 행동에 실망했는지 등에 메고 있던 가방에서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고 잠시 뒤 무언가를 꺼내는 순간 시모와 동서는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는 시모와 바람난 남자와 그동안 함께했던 사진들과 영상들이 있었어요. 시모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지금의 가정을 깨고 싶지 않다고 했지만 그 남자는 자기의 사랑을 가지고 논 거냐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네요. 결국 그 남자는 시모와 동서의 손을 뿌리치고 무작정 시댁에 발을 들이게 되면서 결코 주워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고 집안은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뭐하는 사람인데 다짜고짜 남의 집에 쳐들어와서 이게 뭐하는 짓이야?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안 나가? 내가 정신 나갔다고 아무 생각 없이 남의 집에 들어왔겠어요? 자, 이것 좀 보세요. 저는 숙자 씨랑 진심으로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뭐? 사랑하는 관계? 이게 다 뭐야? 아니 왜 이 사람이 당신이랑 함께 있는 거냐고? 여기 어디야? 호텔이야? 보면 모르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랑 갈 데가 호텔 말고 어딜 가겠어요? 저도 더 이상은 제 감정 숨기고 싶지 않습니다. 여보, 이거 다 저 사람이 그냥 꾸민 거야.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어. 나 못 믿어? 우리가 그동안 함께한 세월이 있는데 당연히 나 믿어야지. 그냥 잠깐 대화 몇 번 나누고 쌍화차 마신 것밖엔 없어. 정말이야. 그게 다라니까. 제발 날 믿어줘. 예, 너도 옆에서 내 결백을 주장해줘야 할 거 아니야? 내가 마음이 울적하고 답답하다고 하니까 작은 애가 소개해준 사람이야. 아버님, 정말이에요. 아무런 관계도 아니시고 잠깐 대화 정도 나누는 친구 같은 사람이에요. 저희 말을 믿으셔야죠. 저 사람 말을 믿어서 되겠어요? 여기 있는 사진들은 전부 다 주작된 거라고요. 저기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만 됐어요? 당장 나가세요. 남의 집안 무너뜨려야 속이 후련하시냐고요.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행동하시는 거예요? 내가 몇 번이나 만나달라고 했는지 알아? 언제부터인가 계속해서 나를 피하기 시작했다고. 내 전부를 줬는데 그런 마음을 몰라주고 아예 무시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라도 뺏으려고 찾아온 거야. 숙자씨, 나랑 같이 갑시다.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나가세요. 남의 가정 파탄 내지 말고 여기 있는 사진들 전부 다 가지고 가란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까지 안 하려 했는데 너 정말 너무한다. 내가 너 조카처럼 늘 챙겨줬는데 네가 이러면 곤란하지.
숙자씨 소개해준 게 너잖아?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너도 나랑 다를 거 없다는 걸 꼭 증명해줘야 입을 닫는 거지. 자,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너랑 다른 남자랑 만난 증거물이다. 시모와 만나고 있던 남자는 가방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내 안에 있던 내용물을 식탁 테이블에 쏟아 부었고 그 안에 있던 사진들을 보는 순간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동서도 시동생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고 눈에 담기도 힘들 정도의 충격적인 모습이 전부 다 사진으로 담겨 있었네요. 동서는 식탁 테이블에 펼쳐져 있던 사진들을 보더니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고 시부는 충격적인 상황들을 받아들이기 힘드셨는지 명절상을 뒤엎으며 집안의 물건을 시모와 동서에게 집어 던지면서 난장판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런 충격적인 상황들 때문에 시부와 시동생은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고 결국 두 번 다시 얼굴을 볼 수 없는 남남이 되어버리고 말았네요. 시모는 몇 날 며칠을 계속해서 시댁에 찾아와 무릎 꿇고 용서를 비셨지만 시부는 얼굴에 소금 한 바가지를 뿌리시고 내쫓으셨어요. 동서 또한 시동생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모와 인연을 끊고 1년이 지났는데 명절이 다가오니 저희가 생각나셨는지 전화를 하셨네요. 지긋지긋한 시모의 얼굴을 또다시 볼 생각이 없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땅을 치고 후회하시겠지만 평생 동안 용서를 받지는 못할 것 같네요. 이번에 명절에는 아버님과 함께 분위기 좋은 곳에서 시간을 보낼까 합니다. 앞으로 저희 가족에게 좋은 날만 펼쳐졌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언제나 행복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